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 김무석입니다. 자, 코로나 이전에는 참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고 했었는데요. 이 코로나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오프라인 만남을 하기가 참 힘드네요. 2022년을 맞이해서 이 홀짝 박사 스페셜 TV 강연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매주 1회 진행되는 약 한 2개월 과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 이 함께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넓게 할 수 있도록 제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요, 이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방법을 통해서 주도주를 발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릴까 하고요. 크게 세 가지 타이틀로 좀 진행을 할까 해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주가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번 강좌를 통해서 미래 주가, 그러니까 주가의 미래는 예측 가능한 겁니다. 어려울 뿐이지 예측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 주가의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 중기 주도주를 찾아서 투자하는 방법들, 또 단기 주도주를 찾아서 또 매매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하죠. 증시가 형성되는 원리와 이 주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오프라인 TV 강연에 이 교육만 쭉 듣다 보면 또 좀 한편으로는 또 느낌이 오다가도 또 직접 또 해보려면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2022년 시작을 기념으로 이번 TV 강연회를 제가 진행하는 2개월 동안 제가 2022년 핵심 유망주 일주일에 한 두세 종목 정도 선발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문자 발송해드리는 서비스를 지금 다 함께 오픈했으니까요.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꼭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함께하는 동안에 공부도 좀 하시고 또 좋은 종목도 받아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증시가 형성되는 원리와 한국 증시의 미래에 대한 얘기부터 좀 드릴까 하는데요. 증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논리를 좀 알아야 우리가 한국 증시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증시 형성 원리부터 달려갑니다. 자, 개별 기업의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개별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종합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기업의 주가 결국 실적에 따라서 출렁출렁인다라는 거 다들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요. 우리가 종합 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 코스피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모여 있는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개별 기업과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의 주가도 이 실적의 영향도 받고요, 수급의 영향도 받고 하는 것처럼 이 종합주가지수라고 하는 것도 종합주가지수 구성하고 있는 전체 기업들의 실적의 합, 이 부분에 영향을 받고요. 역시 우리 시장 참여자들,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매매, 이 수급의 영향을 받는데요. 먼저 실적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합니다. 주식 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죠. 단기적인 주가는 수급에 따라서 출렁출렁거리지만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실적의 방향을 따라간다. 자, 이게 실제로 우리 종합주가 지수 그대로 저희가 적용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 여러분들이 미리 좀 참조하실 부분은 개별 기업의 주가도요, 회사가 얼마 정도의 이익을 내면 보통 버는 것에 몇 배가 적당하다라는 이익 대비 몇 배라고 하는 적정 가격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이 종합주가 지수라고 하는 것도요, 이 종합주가 지수를 전체 어우르고 있는 기업들의 이익의 합, 이 이익의 합 대비 몇 배가 적당하다라는 적정 지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은 게 우리 코스피 전체 상장사들의 연간 순이익의 합, 영업이익은 아니고요, 단기 순이익의 합을 얘기합니다. 우리 코스피 전체 상장사들의 단기 순이익의 합이 한 40조 원 정도 캐파가 되면은요, 적정 지수 밴드는 900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0조 원 정도다 하면 2000포인트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160조면 한 3,200포인트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염두를 하고 이 시장을 보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우리가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고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과거를 들여다보고 이게 왜 오르고 왜 내렸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먼저 과거를 이해를 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가늠을 좀 해보는 게 좋은데, 자, 참조적으로요. 우리 코스피 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인데 지금은 뭐 삼성전자 혼자서 뭐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거의 40조 원 가까이 이익을 냅니다만은 우리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피 전체 상장사들의 이익의 합이 꼴랑 20조 원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약 900개 정도 되는 이 기업들의 연간 단기 순이익의 합이 2000대 초반에는 약 한 20조 원 수준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500, 600 부근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고, 2000년대 이제 중반 들어가면서 한 40조 원 캐파로 이익이 올라오면서요, 코스피가 900포인트 시대를 열었던 겁니다. 이러다 이제 2007년도에 뭐 대중국 설비 투자 덕분에 우리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이 중국 설비 관련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이익을 좀 많이 냈었거든요. 2007년도에 연간 한 70조 정도 벌면서요. 원래 한 70조 벌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한 1,500 정도까지 가는 게 맞는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야, 또 주식시장 뜨겁구나. 나도 한번 주식 한번 해볼까 하고 이 펀드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은 펀드 매니저들은 그 돈으로 주식을 또 쏘게 되죠. 돈 들어온 만큼 그 돈으로 주식을 쏘다 보면 주가는 또 올라가게 되고 이러면서 약간 거품이 만들어지는데요. 2007년도에 원래는 한 1,500까지 갔어야 될 게 2,000까지 한번 달렸다가 이러다가 이제 미국 금융위기가 터져버렸죠. 금융위기 터지면서 2008년도에 우리 코스피 상장사들의 이익의 합은 40조 원으로 내려앉으면서 코스피는 900포인트까지 빠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만히 있지 않았죠. 미국이 금리 낮추고 돈 풀고 경기 부양을 화끈하게 하면서요. 코스피 상장사들의 이익의 합이 2011년도 100조 원대까지 사상 최고를 냈습니다. 100조 원을 내면서 시장은 2000시대를 문을 열었던 거고요. 그 이후로 이익이 계속 늘었더라면 시장이 더 갔을 건데 2011년도 이후로 약 6년 정도 코스피 상장사들의 이익의 합은 100조 원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코스피 상장사들의 연간 순이익의 합이 100조 원대에서 멈춰 있다 보니 줄지 않아서 떨어지진 않았지만 늘지 않아서 오르지도 못하고 지루한 박스권에 빠져들었던 거고요. 이러다가 이제 2016년에서 2017년 넘어갈 때 반도체가 초호황이 한번 떨어졌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주 뭐 급격하게 이익이, SK하이닉스는 3조 벌던 회사가 10조를 벌어버리고요. 삼성전자는 뭐 1년에 뭐 20조 원대 벌던 회사가 한 3, 40조 벌어버리고 이러면서 2018년도에 코스피 상장사들 이익의 합이 140조 원대까지 올랐었고요. 원래 한 140조 벌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한 2,800까지는 가는데 여기 한 2,600을 뚫고 달리려고 연초에 폼을 잡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 터져버린 바람에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게 되죠. 그래서 2019년도에 반도체 이익 다시 원위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3조 벌던 게 10조 벌다가 그 다음에 3조 벌었고요. 삼성전자도 20조 벌던 게 한 35조 벌다가 그 다음에 다시 20조 벌어버렸어요. 이게 다시 원위치가 돼버리면서요. 2019년도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우리 코스피 상장사 이익의 합이 약간 105조 원 정도대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이제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약간 이익이 조금 늘어나려고 폼을 잡았었는데 이러면서 지수도 약간 올라가려고 폼을 잡았었는데요. 자, 아쉽게도 코로나가 터져버리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이는 모습이 돌아왔고요. 다음에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020년 코스피 상장사들 이익의 합은 105조 원 정도는 유지를 했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2021년 약간 140조가 지금 조금 넘어간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2022년도는 한 160조는 살짝 넘길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잡히면서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한 1, 2년 선행하는 성격이 있죠. 아무래도 2022년도에 한 160조 정도는 최소 나올 것 같다 하다 보니까 160조면 뭐 160조면 코스피 기준 한 3,200 가야 되니까 이제 이게 3,200이 올라왔던 겁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적인 주가는 시장 수급상에 따라 출렁출렁일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것은 뭐 기업이든 종합주가 지수든요. 이들이 벌어들인 이익의 방향을 따라간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20조 벌던 게 40조 벌면서 900을 열고 40조 벌던 게 70조 벌면서 1,500을 열고
약간 펀드 열풍에 거품 한번 붙었다가 미국 금리 터지면서 이익이 줄면서 내려앉았다가요. 미국이 금리 낮추고 돈 풀면서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2000시대 이제는 오리지널로 개막을 했던 거고요. 다만 이익이 한 6년간 늘지 않으면서 지루한 박스권에 빠져 있다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서 시장이 원래 여기서 한 2,800을 갈 뻔했었는데 2018년 4월 달에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면서요. 2019년도 실적 다시 원위치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이 주가를 끌어내려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2020년도에 조금 살아날 뻔했는데 코로나 터져버린 바람에 한번 흔들렸다가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이때 한 거랑 똑같이 위기가 터지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위기가 터지면 금리 낮추고 돈 풀고 하는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요. 기축통화지위를 갖고 있는 미국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추고요.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습니다. 미국 금융위기 터졌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풀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바짝 경기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정상화됐다는 얘기고요. 이러면서 140조, 160조 이 시장에 또 돈이 몰려 들어오니까 이 미래 가치를 선반영해서 시장이 뛰어올라서 자,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가 과거의 종합주가 지수 흐름을 보고 또는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이 왜 저때 내렸고 저때 올랐고 저때 내렸고 하는 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가가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떤 부분에 영향을 큰 틀에서 받는지를 우리가 이런 과거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하면 대략적으로 지금 왜 여기 있는지 하는 부분도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라는 부분은 그림 그리기가 아주 쉬워지죠. 미래에 얼마 벌까 여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큰 틀, 이 종합주가지수, 증시라고 하는 것은 큰 틀의 방향은 실적의 방향을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수급도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요 위에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인데요. 특히 한국 증시 수급을 보는 데 있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과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환율과 거꾸로 움직인다.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자,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시장의 돈은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당연히 글로벌 기축통화지를 갖고 있는 달러가 올라갑니다.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물을 좀 팔고요. 특히 유동성 좋은 선물을 좀 세게 때립니다. 이러면 선물이 싸져버리기 때문에 싼 선물을 사고 비싼 현물을 파는 가운데 차익거래가 가능해져요. 기관들의 이 차익거래 프로그램 매물이 터지게 되고요. 이래서 주가 빠지게 되면 개인들 또 신용 반대 매매 또 터지죠. 우리가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달러 강세와 함께 외인 팔죠, 기관 팔죠. 주가 빠지면 개인들 안 나와도 되는 신용 반대 매매 터지죠. 이래서 주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기가 발생하면서 달러가 급등을 하게 되면 2001년 9.11 테러 앞두고 달러가 급등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이 엎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미국 금융위기 터지면서 달러가 급등을 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이 엎어졌던 거고 최근에 2018년 4월 달에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면서요. 달러가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미중 무역 합의와 함께 조금 안정되는가 싶었더니만 코로나가 터져버리면서 다시 달러가 치고 올라갔죠.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좀 떨어지다가 안정되는가 싶더니만 다시 엎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던 거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달러가 강해질 수 있는 어떤 이런 위기상이 발생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가다가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하시고 다만 여기서 또 하나 기억을 해야 할 부분은 항상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위기는 가만히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꺼져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 가격이 꺼집니다. 자산 가격이 꺼지게 되면 당연히 개인들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소비가 위축되게 되면은 기업도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기업 실적이 나빠지게 되면 고용이 또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고용이 위축되게 되면은 결국 또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자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기축통화지를 갖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산 가격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요. 이걸 흔히 말해서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자산 가격을 뭐 인위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좀 오르면 소비가 어쨌든 좀 살아날 거고요. 기업 실적들도 그럼 좀 살아날 거고 이러면 기업들이 돈 벌면 고용이 좀 살아나겠죠. 고용이 좀 살아나게 되면 이들이 돈 벌어서 소비를 하게 되니까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기가 터지게 되면 이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하나요?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 풉니다. 자, 금리를 제로까지 낮춰버리고요. 이걸로도 안 돼? 돈까지 찍어 풀어버리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죠. 이러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 돈들이 어디 투자할 데 없나 하고 움직이다 보면 이게 부동산으로도 가고 주식으로도 가고 뭐 코인 쪽으로도 가고 이러면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거든요. 물론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정상화되고 나면 이걸 이제 너무 가만히 방치해 놓으면 거품이 되니까 이 거품을 막기 위해서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이 시장이 이제 정상화시키는 작업들 양적 완화했던 거를 줄이다가 또 나중에 이제 금리도 올리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시장에 한 번씩 충격이 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런 레파토리를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위기가 발생할 때는 달러의 강세와 함께 시장이 이렇게 엎어질 수밖에 없다. 달러의 강세와 함께 시장이 잘 가다가도 이렇게 엎어진다는 것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되고요. 다만 위기의 정점에서는 반드시 금리 낮추고 돈 풀고 이런 행위들이 나오게 되고요. 금리 낮추고 돈 풀면 달러는 쭉 빠집니다. 이러면서 주식시장은 치고 갈리는 거고요. 달러가 쭉 빠지면서 주식시장은 치고 달리는 거고 달러가 또 쭉 빠지면서 주식시장은 치고 달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한국 증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한국 증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자, 큰 틀은 실적 방향을 따라간다라고 했으니까 자, 40조 벌던 게 100조 벌면서 올랐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100조만 벌다 보니까 주가는 박스권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100조 벌던 게 한 140조 벌다가 이익이 줄지 않았으면 유지는 하고 있었을 건데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다시 105조 원대의 이익이 줄면서 원위치가 됐던 거고요. 이게 다시금 140조를 2021년도에 살짝 넘기는 분위기고 2022년은 한 160조를 살짝 넘기는 분위기다 보니 160조면 한 3,200까지 들어온다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분위기인데 어찌 본다면 주식시장이 2022년 실적을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2023년과 2024년 이 이익이 만약에 멈춘다면 그러니까 그 2022년도에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한 160조를 조금 넘길 것 같은데 2023년과 2024년도에도 그냥 그 정도 실적 나올 것 같으면 박스권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위기가 터져서 실적이 줄 것 같으면 좀 내려앉을 수도 있고 만약에 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 상장사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좀 큰일 해주면서 반도체 다시 한번 초호황이 와서 이익을 뭐 천문학적으로 한번 다시 역대 사상 최고 실적을 내면서 한번 끌어올려 준다면 그래서 뭐 200조 원을 훌쩍 넘겨버리면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요. 이러면 한번 또 4천 시대의 문을 열 수도 있겠죠. 또 여기에 달렸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얘기는 제가 좀 드렸던 부분이 있죠. 지난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코스피가 아마 1,500까지 빠졌습니다만은 자, 당시 우리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한 70조 정도까지 코로나 터져서 한 70조 원으로 이익이 줄면 이게 1,500까지 올 수 있는 게 뭐 말이 맞긴 맞는데 자, 중요한 거는 2020년도에 우리 코스피 상장사들 이익 뭐 코로나 때문에 이익 주는 거 감안해서 다 더해봐도 이 70조는 아니고 한 105조는 나오는 분위기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 얘기는 2,000포인트에서 이렇게 밑으로 멀어질 이유는 사실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무엇보다 미국이 돈 풀고 있다. 금리 낮추고
돈을 풀고 있다. 미국 금리위기 때 금리 낮추고 돈 풀면서요. 달러가 쫙 빠지면서 시장이 푹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글로벌 기축통화지를 갖고 있는 미국이 제로금리,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추고 돈을 엄청 풀고 있다. 이거 쫙 빠질 거고요. 이러면 시장은 무조건 치고 올라갈 건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 상장사들이 과연 이익이 한 어느 정도까지 늘어설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지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제가 때마침 좀 좋게 봤었죠. 2022년 기준으로 지금 시장 예상치가 한 160조 뜨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제가 이제 이익이 얼마나 날 것인가라는 부분은 저희가 코스피 상장사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방법은 대한민국에는 55개 증권사예요. 850명의 기업 탐방을 전문으로 다니는 본사내 애널리스트들이 한 증권사당 작게는 15명, 많게는 한 60명, 토합 공식적으로 등록되신 분들만 850명 있습니다. 이들이 특히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매주 기업 탐방을 통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 벌 것 같다, 얼마 벌 것 같다 이런 추정치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요. 이 작업들을 모아놓은 컨센서스 값, 즉 평균값을 저희는 매일 보고 있거든요. 뭐 그것만 저희는 30년째 사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다 보니까 야 이게 지금 보니까 2022년도 보통 이제 실적 추정치가 한 3년치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분위기면은 2022년도는 지금 시장에서 물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된다는 가정하에 실적을 두들겼지만 한 160조를 보는 것 같고 이러면 코스피가 한 3,200까지는 간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이거 뭐 기가 막힌 기회가 아니냐 해서 제가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초반에 요 밑에서는 이거는 너무 싸기 때문에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때부터는 이 미래 실적 추정치를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면서 이 3,000시대 개막할지 모른다. 빨리 잡아라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특히 매매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드렸죠. 가만 들고 있으면 쫙 뻗어나가는 장인데 괜히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매매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다만 지난 2021년 연초에 코스피가 3,200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난 다음에는 조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재수없는 얘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대잡이다.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코스피가 900에 있던 게 2000시대를 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누웠습니다. 시장에 돈이 풀려서 이 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을 미래 가치를 선반영해서 끌어올려 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실적이 더 늘어주면 좋은데 실제로 늘지 않으면 주가는 이제 박스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도 아쉽게도 지금 2021년도 연초 주가는 이미 2022년 실적을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시장도 올랐는 데다가 또 동학개미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수급이 좀 괜찮았죠. 그래서 시장도 바짝 올라 있는데 이미 주가가 2022년 실적을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오르자니 비싸 보일 수가 있고요. 대신 좀 떨어진다면 2022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가나요? 그냥 이 흐름 따라간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조금 박스권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특히 2021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900에서 2000시대를 개막하고 난 다음에요. 첫 해 2011년도에 보면 상고 하저입니다. 상반기는 좀 괜찮았는데 하반기 좀 꺾였어요. 이건 항상 예전에도 보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보통 좋아지게 되면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한번 해볼까 하고 뛰어 들어오거든요. 초반에 수급이 좀 괜찮아요. 그러면 상반기는 좀 괜찮은데 하반기 되면 더 안 가고 가만히 보면 괜찮기만 괜찮은 거지 못 가고 있다 보니까 실망감들이 좀 붙기 시작하고요. 이러다가 이제 하반기는 모두 힘이 에너지가 좀 꺾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바짝 올랐는데 막상 보니까 더 이상 가지는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 뭐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라든가 더 성장은 힘들 것 같다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면 꺾여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상고 화저가 나왔는데요.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마 2021년도도 상고 화저가 나올 거다. 그래서 시장이 가려면 상반기에 가야 된다. 하반기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특히 바짝 올라오면서 여기서 또 동학개미들이 많이 입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들어왔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이제 못 가고 이렇게 앉아 있을 거고
이러다 보면 뭐 정상화되는 게 조금 늦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한번 부척하고 엮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2021년도 좀 산고하저를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앞으로 2022년도는 딱 요름이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도 제가 좀 자주 언급 드렸던 부분들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냐 하면 일단 2023년과 2024년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뭐 코로나에 이어서 또 델타 변이에 이어서 오미크론까지 굉장히 지금 경기 정상화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기대 요소도 있고 우려되는 요소도 있거든요. 2022년도 그래도 사상 최대 실적 한번 나올 거다라는 기대 요소도 있지만 어쨌든 성장성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파른 어떤 변화는 조금 둔화될 거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둔화될 거다라는 우려도 있고 이게 막 부닥치다 보면 시장은 지금 박스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 가운데 이게 쭉 진행되다가 대충 2022년도에 한 상반기 정도에 들어가면 얼추 2023년과 2024년 실적 전망이 그때는 조금 뜰 겁니다. 지금은 아직 시장에서는 2023년과 2024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그림을 못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아마 2022년 중반에 2023년과 2024년도에 각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대충 이쯤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그림들이 윤곽이 좀 드러날 거고요. 그 윤곽이 딱 드러나는데 만약에 똑같다 이러면 계속 박스권이고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이게 좀 줄 것 같다 하면 엎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참조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국경제TV에서는 제가 지금 한국경제TV에 23년째 한국경제TV 지금 방송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중간중간에 뭐 한 달에 두세 번씩은 항상 요 실적 전망치 변화된 부분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2023년 대충 얼마 정도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좀 상향되고 있습니다. 하향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 잘 꼼꼼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큰 틀의 방향을 잡는데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데 발빠른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는 요걸 좀 하고 가야 되겠네요. 자, 증시의 형성 원리. 자, 첫 번째 실적. 자,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합주가지수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또는 뭐 미국 증시 나스닥이 됐든 S&P 500이 됐든 자, 어쨌든 종합주가지수라고 하는 것은 상장 기업들 이익의 합의 방향을 따라간다. 이익이 늘 때 오르고 멈출 때 행보하고요. 이익이 줄 때는 빠지고 크게 한번 늘어주면 크게 올라주고 이익의 방향을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앞서 봤던 것처럼 수급적인 부분은 대한민국 증시는 환율과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하시고요. 어떤 위기가 발생을 해서 돈이 안전자산 쏠리면서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 외국인들은 환차손 때문에 현물을 때리고 유동성종 선물을 세게 때릴 수밖에 없고요. 기관들은 지금 뭐 사실 기관들 중에 이제 투신이나 연기금에서 사실 큰 역할을 해줘야 되지만 요즘 뭐 투신에 펀드에 돈도 안 들어오는 상태고 또 연기금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은 조금 뭐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오히려 금융투자나 우정사업본부가 지금 국내 기관 투자자 안에서는 좀 역할 비중이 큰데요. 이들은 거의 차익 거래를 해요. 이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이용해서 선물이 좀 비싸면 비싼 선물 팔고 싼 현물 사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만 이렇게 선물이 자꾸 위기가 터져서 선물이 싸져버리면 싼 선물 사고 비싼 현물 때리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쏟아냅니다.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이런 달러의 흐름들이 외국인들이 현선물 방향을 움직이고요. 이 방향에 기관들 프로그램 매매가 연동되다 보니까 결국 달러 강세는 외인기관 매도를 이끌면서 시장을 끌어내리고요. 시장이 빠지면은 안 나와도 될 게 하나 나오죠. 개인들 신용 반대 매매가 또 자극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항상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환율과 역의관계가 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위기가 항상 기회가 됐던 이유가 뭔가요? 멀쩡한 기업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 한차선 때문에 때리고 선물 해지 때문에 때리고 이 과정에서 기계적인 프로그램에도 터지고 멀쩡한 대형주들도 빠지겠지만
이러면서 또 주가 많이 빠지면 개인들 신용 반대 매매 자극되면서 이 수급적 요인 때문에 주가 빠지면서 좋은 기업들이 싸게 거래되는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위기는 고통스럽지만 그냥 기업 가치를 볼 줄 아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실적 전망은 움직이는 거다. 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쉽게 표현해서 100억 벌던 회사가 100억 벌면 그리고 100억 벌면 이 주가는 박스권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100억 벌던 회사가 200억 벌고 500억 벌면 이 주가는 날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가다가 갑자기 시장에 위기 터져서 이렇게 죽 꺼지면 이게 기회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기회 잡고 다시 결국 최가치를 향해서 가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실적 전망. 이 회사가 지금 한 2, 3년 후에 한 500억 벌 걸로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성장을 한다라고 봤는데, 이게 추정한 거죠. 정확하게 500을 벌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뭐 공장을 하나 짓고 있는데 이 공장이 언제쯤 가동되니까 이거 가동되면 내년 뭐 내후년 실적은 얼마 나올 것 같다 해서 추정치를 띄운 건데, 이게 생각밖에 1000억 떨어지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뚜껑 열어보니까 뭐 한 300밖에 못 걸면 생각밖에는 또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적 전망 항상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얼마 벌 것 같아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얼마 벌 것 같아라는 걸 찾고 방향을 잡되, 방향을 잡되, 또 이게 혹시나 생각하던 것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진 않을까라는 부분을 항상 꼼꼼하게 보다 보면 이런 거 안에서요, 야, 이거 기회구나라는 것들이 보입니다. 주식은 결국 이익 많이 내는 기업들이 종합주가지수 이익이 늘 때 올라가는 것처럼 이익이 많이 느는 기업들이 올라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시장 위기 때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요. 또 시장이 정상적일 때는 또 수익 내기가 좋고 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TV 강연회를 8주 코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요. 8주간 진행할 건데 앞서 잠깐 안내를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궁금증이 뭐가 될까요? 돈 좀 많이 벌 것 같은 기업들, 이 안에서 주가도 좀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뭘까 하는 부분일 건데, 제가 이번에 2022년 핵심 유망주 무료 문자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가 이번에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요. 어쨌든 뭐 매주 한 2-3개 종목, 일주일에 한 2-3개 정도 종목을 자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제가 아마 써놓은 내용들은 대부분 지금 얼마 버는데 앞으로 한 어느 정도 벌 것 같다라는 내용들하고, 이 정도 벌면 한 주가는 한 얼마 정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에는 한 얼마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따라서 뭐 어떻게 대응하면 또 중기적으로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 문자도 함께 여러분들 보시면서 2022년 시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증시 형성 원리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주도주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좀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한번 과거를 쭉 훑어보는 시간으로 가도록 할게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의 꿈은 주도주를 잡는 겁니다. 뭘 하나 주식을 잡았더니만 이게 뭐 1-2년 안에 따블 또는 그 이상도 한번 놔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역사에도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요.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세력들하고 좀 가까워야 될 것 같고, 내 재주에 내가 어떻게 주도주를 잡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영역은 아니다. 어려운 영역은 아니다. 꼭 내가 주식을 갖다가 뭐 20-30년 동안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해야만이 주도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내가 주변에 무슨 주포들, 세력들하고 친해야만이 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타고난 어떤 운을 받은 사람이라야만이 또 주도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도주의 공통점을 한번 보시죠. 자,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주도주의 공통점이 뭔가를 한번 봅니다. 자, 우리 한국 증시가 한번 2000년대 이후로 강세가 한번 보였던 시점이 이때였죠. 2000년대 중반에서, 그러니까 2004년에서 2007년 넘어오는 시기. 이때 한국 증시가
제법 올랐습니다. 오른 건 딴 거 없어요. 코스피 상장사들의 연간 이익이 합이 한 40조 내던 게 70조 원까지 이익이 거의 뭐 더블 가까이 나면서요. 종합주가지수가 한번 올랐던 건데, 자 그러면 뭐 어떤 기업들이 이익이 이렇게 늘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때는 어떤 기업들이 이익이 늘었냐 하면 우리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역시 위기만 터지면 기축통화지 갖고 있는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고요. 돈을 풉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풀려있던 돈들이 이때는 어디로 많이 흘러갔냐 하면 중국 쪽으로. 지금 뭐 미중 무역전쟁 난리도 아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는 좋았죠. 자, 상당히 풀린 돈들이 상당 부분 중국 쪽으로 유입이 됐고요. 중국은 이 돈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중국은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공장 지으려고 또 아파트 하나 지으려고 땅을 파야 되니까 땅을 파야 되니까 굴삭기도 필요할 거고요. 거기다 또 건물을 올리려면 철근 덩어리도 필요할 거고. 자 이렇게 올라간 건물에다 불 떼려면 중국은 화력 발전이죠. 그럼 석탄을 실어 와야 되는데 중국은 거의 다 석탄을 호주에서, 지금은 또 문제도 있지만 호주에서 실어 옵니다. 그럼 호주에서 실어 오려면 배가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불을 막 떼고 하다 보면 인구 13억인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또 원유 소비가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철강, 기계, 조선, 화학 이런 류의 산업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요 당시에 돈 많이 벌어서요. 코스피 상장사들 이익의 합을 끌어올리면서 시장도 끌어올렸고, 요때는 그럼 주도주는 누구였을까요? IT 이런 쪽이 아니고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이 아니라 이때는 중국 설비 투자 학대 수혜주들이 주도주였습니다.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보면 포스코는 1조 벌던 게 4조 벌면서 주가가 날랐었고요. 조선준, 현대중공업 적자에서 4조 흑자전을 하면서 무려 주가가 10배가 올랐고요. 굴삭기 만드는 두산 인프라코어도 매출이 2조 원에서 4배 가까이 늘면서 주가도 날라갔죠. 뭐 시장이 막 급등하다 보니까 또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뛰어들어오면서요. 이 증권사들 뭐 적자 내던 게 막 이익 전환하면서 뭐 3천 원이 3만 원 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딴 거 없어요. 돈 벌면 주가는 올라가는구나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2009년에서 2011년 미국 금융위기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미국 금융위기가 빵 터지니까 이게 참조적으로 여기가 원달러 환율이고요. 이거는 원엔 환율이고 이건 국제 유가입니다. 자, 달러가 위기가 발생하면서 달러가 급등을 하고요. 엔화도 급등하죠. 뭐 달러나 엔화는 둘 다 기축통화지를 갖고 있는 안전자산이니까 달러와 엔화가 급등을 하고요. 초창기 때는 뭐 위기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이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으로 원유 쪽으로 돈이 쏠리면서 유가 올라가다가 결국은 이제 유가 이제 폭락을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달러와 엔화가 강세가 떨어지면서 주식시장도 폭락을 했는데, 자 어쨌든 미국 금융위기 터지면 뭐 한다 그랬나요? 위기 터지면 금리 낮추고 돈 푼다. 이러면 달러는 급락하게 되고요. 자 달러가 급락하게 되면 이게 쭉 빠지면서 주식시장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요때 당시에는 미국이 워낙 돈을 많이 찌고 풀다 보니까 자 달러가 막 급락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달러와 엔화는 기축통화 그리고 안전자산이에요. 달러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안전자산 내에서는 엔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겨버리고요. 하다 보니까 달러는 쭉 빠졌습니다만은 자, 원엔 환율은 보면 이게 올랐다가 안 빠지고 한 몇 년을 이 위에서 놀아버립니다. 앵고가 된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달러가 쭉 빠지게 되면은요, 반대쪽에는 또 유가는 올라가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기업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달러 약세와 함께 환율이 꺾이면서 이 시장이 이렇게 올랐으면서 웬만한 종목들 다 올랐습니다만은 어떤 기업들이 시장 대비 많이 올랐느냐. 이왕이면은 요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쪽들이, 여기 보면 유가도 이렇게 올랐죠.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쪽들이 좀 많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앵고나 고유가 수혜주들 이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엔화 강세 수혜주가 뭐가 있나요? 일본하고 수출 경합도가 높은 산업들, 자동차, IT 가전, 뭐 기계, 철강 전부 다 일본하고 수출 경합도가 세거든요. 특히 자동차 쪽.
아주 셉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뭐 조선이나 화학도 일본하고 뭐 경합도도 있지만 조선이나 화학은 대표적인 또 유가 민감한 그런 업종이죠. 그래서 이때는 시장이 올라가면서 웬만한 종들 다 올랐습니다만은 이 시장 대비 2배, 3배 이상 오른 기업들은 대부분 엔고 수혜주와 고유가 수혜주들이 그 자리를 맞이했고요. 근데 이들 기업도 그냥 엔고 수혜, 고유가 수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익이 그만큼 수혜를 본 겁니다. 현대차는요, 8천억 벌던 게 8조 원 벌면서 날아가 버렸고요. 기아는 적자에서 3조 8천억 벌면서 날아가 버렸죠. 현대모비스도 8천억 벌던 게 3조 5천억 벌면서 이 짧은 기간. 코스피 상장사들의 전체 이익의 합은 미국 금융이 터지면서 40조 됐던 게 2011년도에 100조. 요 정도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근데 이들 기업들은 이익의 개선 폭이 8천억에서 8조 원, 뭐 적자에서 3조, 8천에서 4조 이렇게 올라오니까 시장보다는 훨씬 많이 날아갔던 겁니다. LG화학도 7천억 벌던 게 2조 1천억, 2조 1천억 벌면서 날아가고요. 하나케미칼은 400억 벌던 게 4천억 벌면서 주가는 10배 치고 올라갔고요. SO일도 뭐 한 2천억 벌던 게 특히 뭐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는 유가가 쭉 빠지던 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기름 사가지고 한국까지 실어서 딱 한국에 도착해서 보면 유가 여기 있고 이러면 엄청나게 마진을 먹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는 유전수 효과라고 하는데요. 2천억 벌던 게 1조 2천억 벌면서 주가는 5만 원, 17만 원까지 수직으로 날아가고 하는 자, 주도주의 공통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이 느는 거. 이익이 가파르게 느는 구간에서 주가는 그 구간을 주도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2012년에서 2016년 보시면 시장이 옆으로 누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12년에서 2016년도까지는 시장이 이익이 멈춰버렸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웬만한 기업들은 다 박스권이었다는 얘기고요. 이 기간에 이익이 줄었던 기업들은 이렇게 엎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엎어졌는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옆으로 누웠다는 얘기는 시장과는 좀 차별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기업들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요. 자, 우리가 한국은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웃에서 중국이 있습니다. 이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앞서도 잠깐 보셨던 것처럼 중국이 설비 투자를 확 하면서 중국 설비 관련된 흔히 말하는 굴뚝 기업들이 이익이 늘면서 우리 시장을 한번 이끌었던 것처럼 자, 중국이 공급 과잉 이슈가 붙어버렸죠. 중국이 돈 드는 거 갖고 계속적으로 뭐 공장 짓고 하다 보니까 이 공급 과잉에 빠져들어서 중국 스스로가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서 제조 쪽 부양하던 부분을 야, 내수로 바꿔 이러면서 중국의 정책을 바꿔버렸어요. 예전에는 막 맨날 자고 일어나면 빌딩 짓고 공장 짓고 했던 중국이 야, 이러다가 이 공급 과잉 너무 심하다. 그래서 뭔가 이제 어떤 제조 육성 자체를 멈추고요. 내수 부양 쪽으로 바꿔버렸고요. 이러면 우리 대한민국 경기에 좀 영향을 받죠.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의 설비 투자가 멈춰버리면 대한민국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기계라든가 대부분 흔히 말하는 굴뚝주들은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다가 또 복병이 또 하나 생겼죠. 일본입니다. 일본의 아베가 양쪽 하나, 야, 우리도 양쪽 하나 하자. 미국이 양쪽 하나 해서 저렇게 먹고 사는데 우리도 욕 좀 얻어먹을 각오하고 양쪽 하나 하자. 엔저 정책을 구사한 거죠. 자, 요게 지금 원엔 환율인데요. 일본이 2012년 7월 달부터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엔고였습니다. 상당히 엔화 강세였는데요. 아베가 우리도 양적 완화하자 하고 일본의 엔저 정책을 밀어붙였죠. 천문학적으로 엔화를 찍어 풀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쭉 빠져버렸고요. 엔화 가치에 이렇게 빠지면 우리 국내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타격을 보나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일본하고 수출 경합도가 높은 산업들 다 타격을 보는데요. 수출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거기다가 요게 제일 밑에 있는 게 국제유가인데요. 국제유가가 2014년 4월 달부터 또 급락을 하기 시작하네요. 뭐 전체적으로 뭐 중국의
어떤 정책이 바뀌고 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된 것도 있지만 유가가 급격하게 빠집니다. 이때 바로 셰일가스가 개발돼 버릴 겁니다.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셰일가스가 개발되면서요. 유가가 또 급락해 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요. 유가 급락하게 되면 우리 국내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전부 다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국내 상장돼 있는 기업들 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등치가 아주 세진 않았는데 중국의 정책 변화로 철강을 포함한 철강, 화학, 조선, 기가 흔히 말하는 중국 설비 관련된 굴뚝 기업들이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고요. 일본의 엔저 정책 때문에 자동차를 포함한 뭐 IT, 가전 대부분의 일본하고 수출 경합도 있는 산업들이 또 피해를 보기 시작하고 국제 유가의 급락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또 실적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사실은 지수는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지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들 기업들은 전부 다 주가가 이 기간에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시장이 안 빠졌다는 얘기는 뭔가 이걸 받쳐주는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누가 받쳐줬었느냐. 다행히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화장품 많이 팔렸죠. 화장품을 포함한 중국 소비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등장이죠. 2008년 미국 금융이 터졌을 때 애플에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요. 삼성도 지금 아주 재빠른 속도로 이 스마트폰에 뛰어들었고요. 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다행히도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뭐 스마트폰 판매량도 있지만 또 스마트폰에 반도체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게임도 많이 하게끔 만들고 하면서 특히 반도체 쪽을 끌어올려줬고요. 또 답답하다 보니까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또 일부 기술 수출 계약들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돈이 좀 몰리는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그나마 얘네들이 올라주면서 이들 빠지는 거를 좀 막아서 지수는 옆으로 누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은 옆으로 누웠었고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설비 관련주나 자동차를 포함한 엔저 피해주들, 그 다음에 유가 급락에 따른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죄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아모레퍼시픽은 2천억 벌던 게 6천억 벌면서 날아가 버리고요. 한미약품은 200억 벌던 게 라이센스하고 기술 수출 큰 거 하나 하면서 또 날아가 버리고 삼성전자 큰 역할을 했죠. 5조 벌던 게 30조 벌면서 예, 날아가 버리고요. SK하이닉스도 뭐 적자에서 4조 벌면서 또 날아가고 컴투스 같은 게임하는 기업들은 200억 벌던 게 1,500억 벌면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이러면서 시장이 변화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7년 이후로는 뭐 여러분들 뭐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것처럼요. 계속 100조만 벌면서 멈춰 있었는데 반도체 초황을 만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돈 많이 벌면서요. 한번 튀다가 여기서 이제 미중 무역전쟁 터져버린 바람에 다시 이익이 원위치 되면서 내려앉았다가 조금 살아나려고 폼을 잡는데 코로나 터져서 이익이 다시 한 번 더 멈췄다가요. 다행히도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치고 풀면서 네, 140조, 160조 이러면서 올라갔죠. 관련해서는 2017년도는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시장에 이제 돈은 막 들어오는데 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좀 덜 받는 기업들, 언택트나 아니면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니까 성장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확실한 산업들, 2차 전지 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제나 뭐 진단키트 같은 이런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시세를 붙이고요. 2020년 연말에는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가 한 번 더 시장을 또 끌어붙이고 2021년도에는 상반기는 얘네들이 여전히 시장을 주도를 하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나 이런 것들 또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자, 주도주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의 방향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 실적의 방향이 옆으로 누워 있으면 절대 주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성장 가능한가? 항상 종목을 사기 전에 이 회사가 앞으로 짧게는 2, 3년, 길게는 한 4, 5년을 내다봤을 때 과연 이 회사의 실적이 이러한 성장, 변화가 가능할까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우리가 성장주 또는 턴어라운드주, 그러니까 지금도 실적이 좋지만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은 성장주나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턴어라운드주나 이런 게 주도주고요.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건
우리 흔히 말하는 우량주하고 가치주가 주도주는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익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건 주도주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아무리 매년 안정적인 이익을 내더라도 이익에 변화가 없다면 주도주가 될 수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마지막 주의사항으로는 이익은 많이 낼 것 같은데 이익의 변동성이 혹시 예를 들어서만 100억 벌던 게 야, 한 500억 벌 것 같아 이랬는데 이 500억 찍고 그 다음에 갑자기 100억 떨어져 버리면 주가 어떻게 될까요? 막 갈 뻔하다가 이걸 미리 선반에서 엎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 멈추거나 이렇게 이익 변화가 좀 크게 변동성 나올 가능성이 없는지 하는 부분하고, 또 아무리 이익이 앞으로 많이 늘더라도 주가가 이걸 벌써 충분히 선반영하고 비싼 거 아닌가라는 부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2달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이번에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2022년 핵심 유망주 제가 일주일에 한 2-3개씩 골라서 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문자 드리는 서비스도 이번 요 TV 강연에 진행하는 동안에 하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